네. 그래요. 뭐 한일 정상회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도 해야죠. 동시에 네. 이럴 때 또 중국에 각별한 외교적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뭐 이번 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죠. 네. 뭐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다뤘었던 거였던 결말. 네. 예. 그다음에 뭐 갑작스럽게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 예.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조금 아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그 일제 강제 동원 부분에 대한 정부의 어떤 방안 발표 네. 이걸 둘러싼 또 야당의 그 장외 집회 네.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일 큰 뉴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래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뭐 너무 지나버려 가지고 네. 이제는 막 네. 벌써 묻혔어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과 판단에 따라서 전국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총선 공천이죠.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지만 이번 당대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천을 하게 될 거다. 향후에 그 공천 결과가 총선 결과까지도 좌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그 뉴스가 제일 큰 뉴스 같다. 네. 또 역시 오랫동안 정치권에 몸담다 보니까 바로 총선이 이제 눈 떠오르는 거예요. 배 소장은 어떤 뉴스가 제일 크다고 저는 좀 다른데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뭐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같은 그 예상이 됐던 것이고요. 저는 오탄입니다. 오탄이. 또 뭔데 또. 오 마음 탄이. 일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WBC 베이스볼을 주름 잡고 있는 선수가 오타니 쇼헤이 선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오타니 이 선수로 집중이 되는 관심은 뭐냐면 결국 한일 관계입니다. 예. 저는 이게 이번 주에 16일, 17일 또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일본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은 오타니 마음 타니 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이슈가 지지율에 영향을 끼쳐요? 데이터로도 끼치고 있죠. 예. 배종찬 소장은 이 시간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입장에서라고 전제하면서 네. 항상 일본 쟁점을 크게 보더라고요. 네. 예. 적지 않은 이슈인 게 실제로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갤럽이 원래 화수목 조사를 하는데 8일, 9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4%로 직전 조사보다는 2%포인트 뒷걸음치고 이제 부정평가는 58%로 올라갔는데 물론 뭐 오차 범위 내인데 이게 뭐 큰 변화가 있느냐 하는데 부정평가 이유가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 문제 그리고 외교 또 3.1절 이 기념사까지 합해보면 부정평가 이후에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가오는 16일 17일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과연 선물을 잔뜩 내놓을까 알 수 없거든요. 뭘 내놓을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변수가 크다. 적어도 이게 4월 달에는 또 미국 방문 또 5월 달에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G7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받으면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견돼 있거든요. 저는 한동안은 일본 이슈다. 네. 기시다가 이런 약속과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요? 아니 대통령 아까 저희 앞으로 방위백서나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어요? 일본이? 없어요? 네. 일본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 정도의 약속을 좀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 안 하겠다. 아니면은 더 이상 강요들이 망언을 안 하겠다. 그런 약속들을 이끌어내지 않으면은 대통령의 커다란 결단이 결국엔 굴종외교 아니냐. 그러한 비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죠. 양금덕 할머님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계속 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입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 돈 받아봤자 지금 곧 배고파서 죽든 않고 반드시 사죄를 묻좀 사죄가 앞서서 사죄를 하고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제대로 나가지요.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잘잘못을 알고 용서를 빌어도 빈다면 다 사람인지라 서로 양쪽 나라에서 서로 합의적으로 좋게 은은스럽게 한다고 뭐 모르지만은 억지로는 사죄 안 받으랍니다. 네. 우선 이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배 소장? 공감을 넣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그걸 뭐 정부가 몰랐을 리는 없을 텐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성한 안보실장이나 김태호 안보 2차장이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김성한 안보실장은 미국 전문가고 김태호 2차장은 일본 전문가니까 협의를 했겠죠. 내부적으로 이런 갈등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공감하지 못하는 여론이 비등할 텐데 어떻게 하냐 밀어붙이자. 어쨌거나 뭐 여론을 얻어서 가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간에 이게 그칠까. 상당히 장시간 가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걸 단기간에 여론을 얻어가기는 상당히 힘든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소장은 이 방안을 우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 당사자 분들과 유가족 분들이 반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해결 절차가 과연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좋아요. 파트너십 좋다니까요. 협력자 관계 좋아요. 하지만 외무상이 일본의 외무상이 또 얘기하잖아요. 강제동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의 방위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도발적인 얘기 아닙니까? 와 기회는 왔다. 지금 윤석열 우리가 한 무릎을 꿇어주니까 한쪽 무릎 마저 꿇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모욕적인 발언을 일본 외무상이 한 것을 왜 과연 사전에 이렇게 조율하지 못했을까? 이러한 망언들이 계속 반복되는 한 우리가 아무리 뭐 좋아 우리 기업들이 그냥 배상할게라고 하더라도 한일 관계 이거 파트너 미래 협력적인 관계 안 가요. 국민들이 감정이 상해서 어떻게 양국 간의 우호 협력이 진전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그 큰 구도를 알고 계실 텐데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의 경쟁이 아주 극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체 일본의 배경인 겁니다. 그럼 미국이 그 극한의 중국과의 경쟁을 할 때는 제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가 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무조건 일본의 길을 살려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무조건 미국 편을 들어서 아주 맞습니다. 강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한일 양국 간에 있는 쟁점에 대해 일본은 더 기고만장해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고만장한 자세로 한국이 굴복하는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도 안 해. 이런 자세를 계속 견지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한국한테 거의 일본 말 좀 들어 이러고 거거든요. 윤 대통령은 다 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정말 잘한 결정이다. 신기원을 이룩한 결정이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는데 이게 참 저희가 자존심이 상하고 참 여러 가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일본 기시다가 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정상회담 보고 G7에 초청할지 말지 그때 결정할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아까 표현했듯이 장성철 소장은 참 고육지책으로 관계 정상화를 위해 뭐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일본이 좀 상응한 자세를 보여달라.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까 설명드린 배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은 양보는커녕 훨씬 더 기고만장한 자세를 강하게 유지할 테니 굴복해라. 이렇게 자세 바꾼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대통령이 일본 가서 한일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거를 얻어내는 정치력과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과정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협정이 맺어졌을 때도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도 그 당시에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환영을 했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한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과거 문제로 이제 갈등하는 것이 결코 좋지 못하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이번에도 제3자 배상안의 배경에는 미국 영향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인도태평양 이 지역에서의 이 안보 질서를 신안보 질서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압박이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미국이 일본도 압박해서 일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본은 철저하게 일본 국민들의 여론만 살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정치 구조가 다른 게 일본은 사실상 무슨 사회주의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민주주의 체제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자민당이 거의 뭐 전후 이후에 계속 내내 거의 집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당히 정치적 시스템이 달라요. 자민당은 이 국민들 자국 국민들의 여론인데 지난해 마침 정경련이 했던 조사가 있습니다. 한일 국민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예. 지난해 이제 8월에 실시했는데 정경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정치 조사는 아니니까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아닙니다. 이 조사를 보면 일본 국민들은 10명 중에서 9명 이상이 1번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대답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특별하게 자기들은 사과할 만큼 사과했다.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가 10명 중 9명 90%가 넘어요. 또 우리 국민들은 10명 중에서 8명 이상이 이 과거사 문제 해결 안 되면 일본하고 미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0대 거의 90대 90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여론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국민들의 일본의 지도부의 마음을 바꾼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고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도 매우 어려운 건데 하여튼 실험적 도전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게요. 예. 그 실험적 도전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네. 이런 부분들은 걱정스러워요. 뭐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오래된 친구분은 우리가 계속 그냥 사과하라고 악쓰는 나라, 악쓰는 국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충북 도지사는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맹목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것이 잘했다라는 식으로 박수를 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잘 되도록 주변에서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사항을 많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맹목적인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일본과는 우리가 멀어질 수는 없는 나라인데 과연 대통령이 대국적인 결단을 통해서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안보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제대로 갈 수가 있을지 그런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제일 걱정되는 거는요. 이 정부의 외교에는 중국이 지금 빠져 있어요. 중국은 지금 이미 없어요. 보복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이렇게 제3자 배상안의 이 배경에는 실험적인 대통령의 시도고 정부의 시도지만은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로서는 상당한 이익이 될 텐데 성공적이지 못하고 장시간 질질 끌려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안보 차원의 이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경제적인 차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도 지금 당장 다음 달에 국빈 방문할 때 IRA나 또는 가드레일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10년간 우려 국가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내에 이제 독소 조항이 있죠. 불이익을 주는. 그러면 중국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안에도 후공정 삼성의 공장이 있고 우시에는 또 SK 하이닉스 후공정 처리 공장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공장이 더 이상 투자를 못하고 철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우리 반도체의 40%를 중국이 수입을 하는 상황에서 뭔가 마땅한 대책이 있느냐. 또 그렇다고 또 마땅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너무 꿈 같은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정말 거의 전쟁 같은 경쟁 구도는 제가 방금 전제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도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다 우리 시장이고 그런데 미국은 아무튼 한쪽 편에 딱 서라. 막 이러고 나오는 거고 중국은 우리가 거기 끌려가면 너희들 보복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적어도 윤 정부는 그 미국 편으로 그냥 확고히 달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뭐 상당수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또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이제 한국도 국력이 옛날 같지 않다.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됐으니 한국이 EU
유럽에 있는 국가들하고 좀 손을 맞잡고 미중을 동시에 겨냥해서 제발 경쟁 좀 그만해라. 이제 세계의 어떤 협력 관계 구축을 다 다시 하자. 이런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느냐는 얘기도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미국, 중국 없이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외교가 어떻게 지탱되고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하고 중국을 빠뜨린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 대한민국 한반도의 안보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EU랑 손잡고 견제한다. 이건 꿈과 같은 얘기다. 아니, 견제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지렛대로? 미국과도 안보 협력하고 중국과도 경제 협력하면서 양국이 너무 싸우진 맙시다라는 목소리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나라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할 만큼. 저 지렛대까지는 못하더라도 왜 그 목소리 못 냅니까 우리는? 그렇죠. 저도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참 현실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거죠. 이른바 지금 퍼스트 전쟁이거든요.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중국은 지금 양해를 이달 중순까지 하는데 또 중국 퍼스트 이렇게 되면은 어느 한쪽에 편들기를 원하지 애매한 위치에 서 있기를 미국도 중국도 원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끌려갈 필요는 없다.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우호적으로 우리가 한 3분의 2 정도 선은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서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중국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정학적으로나 우리의 경제관계로나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중국을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제가 또 EU 얘기 꺼냈습니다만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도 목소리 제대로 아직 못 내는 상황이라 아유 정말 어려운 구조입니다. 1시 34분 좀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교통량 지난주보다는 적은 편인데요. 비가 내리고 있어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나들이 귀경정체도 늘고 있어서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춘천에서 강촌까지 10km간 정체고요. 가평휴게소에서 설악까지나 서종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진부 3터널 부근과 둔내에서 횡성휴게소까지 막힙니다. 새말에서 4km 구간 정체되고요. 이후 경기권 진입해서 여주 일대 밀립니다. 양지나들목에서 양지터널까지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는 정우터널에서 정안나들목 사이로 12km로 정체가 길어졌고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가장 많이 막히고 있는데요.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22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아까 잠깐 꺼냈던 거 아까 배종찬 소장은 안 봐도 비디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시끌시끌하고 바람이 분 듯 하더니 이준석계의 득표력이 한계가 딱 뚜렷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이준석 대표가 20%를 못 넘기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본인 한 25%가 나를 지지하는 당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천하람 후보가 결선 갈 것에 대해서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더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허은하, 김용태 이 최고위원 후보들이 둘 다 이번에 당선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좀 기대만큼 그런 성과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보수파 플랫폼에서 정차기가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기현 당대표는 연포탕 화합이 중요해요 라고 했지만 그 전당대회 다음 날부터 김재원, 조수진 이 최고위원들이 나와서 이준석 계열들은 그냥 다 파버려야 돼요. 추방해야 돼요. 훌리건들이에요. 이 사람들 대리인들하고는 나 상종도 하기 싫어요. 이 사람들 정치 못하게 해야 돼요. 이런 식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 전당대회에서 세력이 확인됐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쳐버립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맞냐고요. 이게 좀 이겼으면 좀 품고 좀 총선을 위해서는 다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선거 과정 중에서 나를 그렇게 공격을 했지. 아니 장성철 소장은 아직도 그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품을 거면 애초에 이준석을 안 내쳤죠. 당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선을 위해서는 품어야지. 다 배제시키고 어떻게 총선 승리할 거냐. 장 소장님은 상상의
평론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졸렌 당위성의 분석을 해서는 안 되고 자인 어떤 현실이 펼쳐질 거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가져올 파장과 극단적인 상황,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심대한 피해를 미칠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우선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그대로 우려했던 것을 그대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전당대회였던 거죠. 이른바 윤리리 현상입니다. 윤리리. 그러니까 윤심 전당대회였고 그리고 김기현 후보의 땅 문제조차 못마땅하지만 별로 영향을 못 미친 이유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변수가 전당대회 중간에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또 윤명 대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서 이 전쟁을 이겨내자. 그것이 이제 유일한 전당대회의 성격이 돼버렸고 마지막에 리는 뭐냐. 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를 한 게 아닌데 마치 출마한 것처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감이나 비호감이 또 생겨버린 거죠. 그냥 천하람이 보이고 천아용인이 보여야 되는데 천아용인은 안 보이고 이준석만 보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지지율 떨어지는 영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에도 확인했고 저번에도 확인했고 지난해에도 확인한 거지만 결국 도광양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당장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당내에서 품어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돌파하기도 상당히 힘든 만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줄어들 때, 윤핵관의 영향력이 줄어들 때, 그제서야 이제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는 공간 침투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뿐이 아니죠. 네. 뭐 유승민 남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러한 분석이 맞아요. 그렇지만 선거에 이기려면 손을 잡아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했을 때는 지방선거 때라니까요. 그때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방선거 승리했잖아요. 그때부터는 다 지금 배제하는 뺄셈 정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얼굴로 본인의 성과로 치르겠다라고 하지만 뻔히 보이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과 무당층은 끊임없이 65% 내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잘못하고 있어요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선거 못 이겨요 이러면.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왜 저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김기현 당대표가 중심을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력이란 한번 쥐면 네. 제대로 상황 판단을 못해요.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 정치의 그 되풀이되는 그 과정을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맞는 얘기예요. 다 이렇게 합쳐서 해야 총선에 이길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뭐 김기현 체제로 우리가 주도권은 쥐었으니 좋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생략하고 다 품어 안고 한번 힘을 합치겠다라는 식으로 갈 거다. 그럴 거면 이렇게까지 왜 난리법석을 떨었겠습니까? 가야 한다.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었겠어요? 이 난리법석을 떤 거는 한마디로 졸렌이죠. 네. 못마땅한 사람들을 쳐내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2016년이거든요. 그때 공천. 쳐내고 자기 세력을 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럼 총선 이기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총선을 져야 네. 그때 다시 또 유승민, 이준석 등한테 기회가 온다. 그 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종찬 소장이. 저는 이제 또 그런 맥락도 있지만 아니 제 말은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번에 이제 천하용인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와 보수 우파에서도 이런 좀 건전한 개혁 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 젊은 사람들 좀 키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천하람 변호사 같은 사람 장관 자리도 하나 주고 또 이제 아까 일본 얘기한 거랑 또 되풀이 듣고 싶으세요? 네네. 우리 저기 장선 선생님께서 웹 정치 소설을 지금 써주시는데 그만큼 네. 이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렇죠. 간절히 읍소하는 건데 네. 읍소해봐야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장선철 소장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될 텐데 공문만 보내고 말이야. 애정만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 나중에 결국 이건 우리가 지난 우리 정치사를 보더라도 계속 묵혀져 왔던 그 민심의 실망 또 분노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우리 예.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게 엉축되어 있다가 언젠가는 나타났는데 적어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이제 친윤 세력에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겠죠. 우리에게는 이재명 수사가 있고
이재명 검찰 결과가 있을 테니까 그대로 밀고 가면 총선에서는 그것으로 얼마든지 이길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적어도 내년 총선에서 이기면 임기 마지막까지는 주도권을 쥐고 갔을 때 저는 이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착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물론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총선 때까지 계속 질질 끌려갈 가능성도 크지만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그 공천제도 그 정비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어요. 11명인가 위원 중에 9명이 비명계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현실 정치를 워낙 오래 해봤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그 얘기는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기가 어떻게 해야 당이 살고 자기도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대로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변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치달려간다? 이게 문제인 거죠. 공천 태스크포스 팀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니 뭐 그냥 있든 없든. 그냥 그 사람들이 안을 만들어내더라도 최고위원회에서 안 받아들이면은 그냥 안으로밖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건 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명계를 비명계를 배려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하는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총장 누가 될 것이냐, 원내대표 누가 될 것이냐, 사무부총장 누가 될 것이냐, 당직 인선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앵커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강한 그립을 갖고 자신들이 총선 공천하기 위해서 모든 당직을 싹쓸이하고 이준석계는 다 쫓아낼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 거기도 모르죠. 거기도 공천 못 받아요. 제가 보기에는 분당갑 거기 공천 못 받아요. 거기 대기 있는 사람들이 박민식 보훈처 장관하고 김은혜 수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선거 과정 중에 저는요 험지 나가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공천 문제 가지고 얼마나 당내에 많은 갈등이 제대로 조정이 될 것이냐. 안 그러면 내년 1월 달에요. 국민의힘 난장판 됩니다. 현역 의원들 치고. 걱정이죠. 네, 대통령들 심고 싶어하는 검핵관들 집어넣으려고 해보세요.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현역들이? 큰일 눈에 뼈가 보여요. 총선에 대한 여론이겠죠. 총선에 대한 여론이 과연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어떤 식의 공천이 되느냐 또 이제 총선을 치르는 얼굴이 누가 되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 일방적으로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전망이 되는 것이고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공천에 대한 혁신도 중요한데 일단 비명계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론이 흘러가는 상황도 그렇고 지지층들은 더 결집을 해요. 제가 우리 이전 시간에 또 분석을 해드렸듯이 결집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총선 때는 중도층이나 무당층 사실은 그러니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하나의 팁이 될 텐데 중도층보다는 무당층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중도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애매모호한 또 위치가 중도층인데. 그런데 이제 무당층은 무슨 말씀이냐면 더불어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이제 완전히 어느 정당에도 소속감이 없는 그런 지지층이거든요. 유권자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층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인데 무당층은 상당히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공천 정도의 이 비명계에서 어느 정도 공간을 내주는 게 아니라 누가 다른 얼굴이 그렇죠. 이제 선거에 총선에 지도 체제 문제죠. 민주당의 얼굴이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자, 성남시장 시절에도 비서실장, 경기지사 시절에도 비서실장 지낸 분의 극단적 선택. 5번째, 주변 인물로는 5번째.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국 이걸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뭐 정치를 내려놓으라 또는 검찰에서의 수사가 좀 조작된 것 같다. 상반된 이제 뭐 유서의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그보다는 여하튼 간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부담이 어느 쪽에서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주장과는 다르게 중도층이나 MZ세대나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극단적이고 좀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과연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할 건가.
그럼 이제 향후에 진행될 검찰 수사, 추가적인 구속영장, 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재판, 그리고 대북선거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걸려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는 여론과 이 법과 내년 선거까지 종합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좀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걸 뭉뚱그려서 이재명 대표가 이건 검찰의 문제다. 정치 보복이다. 야당 통합이라는 식으로 해법을 만든다면 그렇게 썩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세 가지의 경우, 그러니까 여론 대응, 총선 대응, 그다음에 이 사법적 대응을 다 구분해서 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당위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예. 측근들의 잇따른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론 대응 방법도 없어요. 그렇죠. 무슨 카드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백약이 무효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진흙탕, 늪, 개미지옥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아무리 과도한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다. 검찰에 미친 칼날 용서할 수 없다. 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를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 이러한 여러 가지 혐의 의혹들이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거고 그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나는 아니에요 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검찰을 공격을 하니까 검찰로서는 더욱더 수사와 조사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돌아가신 전 비서실장께서 말씀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님 이제 정치 그만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자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유서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너무 당대표직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방송에서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족들은 유서 공개를 거부했다. 그래서 기자들이 경찰에 물으면 경찰은 가족들이 거부함이 유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것도 흘러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동시에 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보기엔 분명히 이거는 경찰에서 흘린 거라고밖에 경찰에서 흘린 걸 수도 있고요. 가족분들이 또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가족분들도 좀 한마디씩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거나 경찰이 됐든 간에 이런 내용이 흘러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어떤 식으로는 취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왜냐하면 결국 전체 내용이 아니라 부분만 나가면 유서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치명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핵심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불리한 구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다. 수사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대표직을 유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대표직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한때는 대표직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 자당의 지지층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고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도층이나 총선을 대비할 때에 무당층이나 MZ세대, 충청 지역이나 서울 지역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대표직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적 대응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하고 그다음에 총선과 이 지지율, 당의 지지율과 관련된 부분은 혁신대책위원회가 꾸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앞선 얘기예요. 앞선 얘기이긴 합니다만. 근데 전례도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당대표를 하면서 그렇죠. 비대위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 모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을 초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어떤 공세든 여론의 관전 포인트가 이 대표직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혁신 대책위를 만들어서 총선과 여론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 이태원 참사 관련된 후속 조치도 있고 특허법도 있고. 그게 비겁한 정치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거를 배종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말이 끝나지 않은데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아요. 말이 끝나지 않은데 끼어드시는 게 저는 비겁한 거고 예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여기서 혁신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정세균 전 총리 같은 사람이 맡아서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워낙 지금 이재명 대표 취지정 사이에서도 감정의 골이 깊고 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정치 안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면 정세균 전 총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싶어요. 나는 책임은 회피하고 공천권은 챙기겠어라는 그런 비겁한 정치를 하는 지도자가 공천권의 권한을 넘겨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넘겨야죠. 방안이 필요하겠죠. 넘기겠어요? 그때 그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는 김종인 그 전 수석을 위원장으로 삼아가지고 김종인 수석 위주로 공천을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때 공천은 미리 다 해놨었고요. 시스템 공천은 다 해놨고. 정청래 공천하고 이해찬 두 명 상징적인 분들만 했죠. 그 상징성이 중도층을 잡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배종찬 수장은 가을쯤 해야 할 얘기를 지금부터 하면 이제 앞으로 이 방송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금방 가을이 되더라고요. 네. 가을이 오면. 네. 근데 이재명 당대표나 아니면 지지자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어떤 혐의가 있는 야당 정치 지도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혐의 때문에 주변인 분들 이렇게 5분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이 없었죠.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분이 야당 지도자 하는 게 과연 민주당에 좋은 것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당장은 이제 내일 국민의힘이 당직 인선한다니까 누가 당직을 맡을지 지켜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르는 미련 함께 듣고요. 전 다음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너무나도